네, 한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토지 개발 뭐 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벤츠랑 경운기랑 부딪히면 농부께서 내리셔가지고 얼마면 돼 뭐 했던 예, 그게 충청도의 기억이 있는데 좀 좋았던 게 또 세종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요즘 다 지방이 인구 감소한다는데 그래도 늘어나는 데는 세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이 한동안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럼 좀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세종이 좋은 시절은 이제 다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부장님? 일단 뭐 저는 끝났다고 보진 않고요. 네. 지금은 힘든 거 맞습니다. 네. 2023년, 2024년이 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일단 최근에 주간 매매 변동률을 본다면 세종시가 마이너스 0.09% 정도 나옵니다. 지방 평균이 마이너스 0.05%니까 평균보다도 더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네요. 누계를 한번 보게 되면 2023년 누계가 마이너스 5.15%고요. 2024년 이제 작년이죠. 네. 누계가 마이너스 6.47%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미분양의 무덤, 네. 지방에 힘들다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도시가 대구. 뭐 대구. 대구가 작년에 마이너스 4.99%입니다. 대구보다 세종시가 누계 변동률이 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고요. 아, 대구보다 안 좋아요. 부산은 마이너스 2.82%였습니다. 작년. 부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뭐 부산도 힘들다고 하는데 세종시보다는 부산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바로 인접한 대전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세종시만 대구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 지역이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떨어졌나? 네. 진짜 미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세종시라면 이제 그 국가직 공무원들이 수요가 있을 텐데, 근데 공무원들을 계속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내러티브가 확 뒤집어진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그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그 늘어나고 그 공무원들 중 안에서도 이제 급수가 있잖아요. 네. 급수가 좀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려면 소위 그 거론이 됐었던 천도론, 네. 천도론이 부상이 되고 그게 현실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격들을 너무 거품화 만들었고 너무 거품화 됐다라는 것들이 가격을 크게 올린 그런 문제가 되죠. 그때 2021년도에 집가 상승률이 무려 한 42% 정도 네, 올랐거든요. 세종 엄청 나섰죠. 예, 전국에서 1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가격 수준을 보면은 이제 하락폭도 가장 지금 깊은 곳이 세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그때 형성됐던 가격은 상당 부분 거품이 형성이 되어 네. 있었다. 그만큼 천도론 그리고 어떤 뭐 정부가 이동한다, 그다음에 고위 관료들이 다 내려간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 엄청나게 큰 뭐 이슈들이 세상을 덮었었죠. 그래서 세종시의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 세종시의 문제는 지금 작년에 2024년 한 번도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뭐 회복하는 곳들이 반등이 많았었는데, 없었군요. 예, 전혀 완전히 가격이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는데,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지금 그 공급이 신규 공급은 없긴 하지만 그동안 공급이 상당 부분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제 수요들보다도 공급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직접 가보면 새 아파트는 있긴 하지만 지금 새 아파트도 어느덧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축 프리미엄들이 아파트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어떤 편의성, 그다음에 프리미엄들이 형성되지 못하는 점들, 그리고 공무원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직업의 다양성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뭐 공무원들 물론 고위공무원들은 연봉이 꽤 높긴 하겠지만 그래도 민간의 어떤 대기업에 있는 분들 또 영업직들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의 연봉에는 다가서기에는 턱없이 좀 모자르거든요. 뭐 1년에 1, 2억 버는 연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서울 수도권에는 10억, 100억씩 버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직종의 다양성이 이 세종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거의 머무르는 분들 그리고 어떤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어떤 특정 뭐 교육을 바탕으로 또 어떤 직종을 바탕으로 해서 전세 수요들이 내려와서 전세 가격을 올리고 또 학군을 만들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런 그 수요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수요들이 바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가율도 여기 세종시는 하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리는 네, 이런 오히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종시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2021년도 42% 상승한 이후에 2022년 마이너스 17.4%, 23년에 3.9%로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마이너스 6.4%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거품들이 상당 부분 붕괴가 됐고 어떤 특정 모멘텀을 맞이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 그리고 2030년에 계획 인구가 한 50만 명 바라봤는데 지금 인구가 한 39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인구가 늘어났긴 했지만 약 한 3천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그런 속도기 때문에 2030년까지 50만 명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가 만들어내는 그런 주택 가격 이런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간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어떤 뭐 BRT 노선하고 좀 가까운 정류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안에서도 조금 신축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한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시간이 좀 다소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모니터를 하면서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게 아까 강동구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점 매수를 할 때 너무 서두르고 또 그 가격이 다운됐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적극적인 매수 뭐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종합하면 사실 그렇게 한때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은 이제 청와대까지 다 내려온다는 생각에 좀 오버가 심했다. 그거에 대한 거품을 해소하는 구간이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아직도 거품은 조금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비슷한 뷰를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거품이 생긴 거는 사실이고요. 네. 202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국회 이전 논란이 그 당시 있었죠.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면서 2년 동안 이제 미친 듯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 그 후로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실제로 이전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전할 가능성은 10년 후에는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이게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만 일단 원인을 송성현 대표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또 세종시의 좀 특징 같은 게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공무원 분들이나 대전, 충남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유입도 많이 했지만 세종시는 외지인들, 투자 수요들이 좀 많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생길 때는 외지인들이 이제 많이 투자 수요들이 들어오는데 개발 호재가 식으면 이제 순식간에 좀 빠져나가거나 추가 유입이 좀 안 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좀 낮아요. 실거주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좀 낮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종시 전세 가율이 45% 정도 되거든요. 전국 평균이 한 67% 정도 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대전도 인접한 대전도 68%인데 세종이 45%라는 얘기는 이게 너무 낮다는 거죠. 외지인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거고 또 우리 행정도시 특성상 공무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주말 되면 또 빠져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KTX, SRT 타고 또 서울에 집 있는 분들은 가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가 좀 잘 안 됩니다. 지금 또 이제 공실이 좀 많은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본다면 세종시가 지금은 좀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만 또 희망을 찾자면 저는 좀 희망을 찾고 싶은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 뭐 조기 대선이 되고 만약에 또 바뀌면 또다시 저는 국회 이전 카드 또 한 번 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온 카드이고 사실 국회가 지금 여의도에 계속 있다. 다른 행정기관들은 다 이전했거든요. 청와대하고 이제 국회 두 개가 남았는데 청와대는 또 상징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회가 이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호재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인구도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지만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입주 물량도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는데 추가 입주 물량을 보자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분양도 거의 없고요. 미분양이 한 50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분양도 적고 다른 지방과 다르게 미분양과 입주 물량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급하게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하고 세종시보다
더 규모가 크고 더 좋은 신도시가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렇게 사실 그렇기는 바라본다면, 하죠. 접근성도 바라본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말자. 기회가 된다면 충분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필요한 분들은 또 매수 기회로 잡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증시에서도 테마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예, 세종시가 약간 부동산의 테마주 같은 예, 국회 이전 혹은 뭐 지금 주인 없으니까 그 이때 그냥 청와대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뭐 나오시면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생각입니다. 예, 뭐 어차피 다 나오시게 되면 관저로 가야 되는데 그 사이 관저 좀 이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래서 서울 지점 두고 예, 본점을 뭐. 세종시로 옮기면 되는 근데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뭐 아니면 내부를 좀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내부는 대전하고 잘 협력해서 삼신당을 세종으로 옮기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좋은 대전은 그래도 한화가 있으니까 이제 네. 어떻게 좀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은 부동산에서 테마주다 쉽게 말해서 이제 외지 자본이 빨리 들어왔다 빨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크다. 그 점에 약간 송도랑 좀 비슷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네. 이걸 장점으로 살리려면 또 가격 탄력성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떨어질 때는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더 또 빨리 과격하게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막 올라갈 때보다는 좀 떨어졌을 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를 보고 잡았다가 또 나중에 기회를 또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정치 테마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거 무서워서 못 하겠신 분들은 그래도 부동산이니까 아, 그럼요. 예, 부동산 테마주로 한번 세종시 한번 보는 것도 지금 일단 거품은 좀 빠졌으니까 거품은 빠졌으니까 네. 거품이 다시 낄 때를 기대하고 한번 봐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은 아직 거품이 두 분 다 조금은 남아 있다. 아직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대구나 부산 이런 데보다는 공급에 대해서는 누적된 게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 테마만 좀 불어주고 좀 저금리가 이어지면 또 거짓말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게 또 세종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종의 또 대체 지역이 대전인데 네. 요즘에 부동산 가격을 뭐 흔드는 것들 뭐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신축 분양이 가격을 뭐 견인을 해서 기존의 아파트를 끌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가격을 가장 많이 끌어올리는 것이 재건축인데 이제 대전이 그 세종보다도 기존에 있었던 그 인프라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전도 일정 부분 광역시 안에서도 좀 노후도도 갖춰지고 있다 보니까 대전 안에서도 둔산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는 재건축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충청권에서도 투자하시는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세종에 아까 테마 얘기한 것처럼 그 수요자들이 지금 대전 쪽으로 많이들 그 시장을 바라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왜 거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뭐 인구수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 광역시라는 어떤 그 특징으로서 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힘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대전의 이슈가 당분간은 세종보다도 대전이 그 세종이라는 그 지역을 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세종의 가격들, 뭐 거품이라고 하는 그 시점 자체가 내가 생각했던 뭐 1,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시계를 조금 더 길게 보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사실 그 지방 광역시들은 하나같이 전망이 안 좋잖아요. 뭐 대구, 부산, 인천 이런 데는 뭐 사실 뭐 미분양의 고향 같이 돼 있고 한데 그나마 뭐 광주는 아예 얘기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나마 얘기가 좀 괜찮은 곳이 대전인 것 같은데 그럼 대전은 광역시 중에서도 현재 좀 세종시의 매력을 뺏어올 정도의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모멘텀은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서 우리가 세종시에 이제 미분양이 네. 적고 거의 없죠, 뭐 미분양 네. 없고 입주 물량도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 지역을 저 대세남이라고 부릅니다. 네. 대전, 세종, 충남 이제 대세남인데 부울경처럼 대세남인데 세종은 입주 물량이 적은데요. 부산하고 충남은 입주 물량이 많아요. 올해도 10,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적정 수요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입주 물량이 있고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 삼각지대 대세남에서 세종을 제외한 지역들은 입주 물량이 많다. 그래서 대전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입주 물량이 좀 소화가 되는
그동안 많은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소화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면 세종시도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빨리 들어가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이 좀 필요하고요. 대전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긴 한데 입주 물량이 많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고 현장 부동산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대전의 부동산 시장도 지금 그렇게 뭐 좋은 호황이다, 화랑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이제 단기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본다면 저는 대세남 지역도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지만 호흡은 좀 길게 가져가자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세종만 놓고 보면은 이제 공급 물량의 부담이 좀 적은데 그걸 충청 지역으로 넓히게 되면 또 없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거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그 대전이랑 충청도랑 뭐 합쳐서 뭐 대충 신도시 이런 거 만든다는 게 있던데 이제 그 부동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점점 이제 트렌드 자체가 메가시티화해서 어떤 지역이 이제 죽는 지역들을 또 쇠퇴되는 지역들을 아무리 계속 어떤 자금을 투여를 하고 또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그곳이 다시 이제 커지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큰 지역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대표성 있는 지역들을 모아서 그럼 모으게 된다라면은 전체 인구수도 많고 거기에 이제 지출하는 어떤 세금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트렌드 자체가 뭐 메가시티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하고 김포하고 합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한참 잠깐 나왔었잖아요. 있었죠. 네. 근데 김포 분들은 원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서울에 있는 분들은 내 거를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이런 좀 손해 본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서울 안에서도 예전에 그 한전부지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개발되는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 세금을 나눠 쓰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으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 아까 대충 얘기하셨는데 대전이나 이런 지역들은 오랫동안 그 광역시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래도 중산층들이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에서 본인보다 뭐 소득이라든지 그 지역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은 지역하고 합쳐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내 거를 좀 나눠준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아무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향 자체는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손해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전 제시 아니면은 그 지역들을 미리 얼만큼 더 혁신적으로 성장시키고 나서 합칠지 뭐 요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좀 쉽게 좀 잘 되진 않네요. 네,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인구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시를 잃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예산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뭉쳐가지고 머릿수를 채워야 된다는 뭐 그런 거는 뭐 살기 위해서 생존 전략으로 나올 수 있는데 뭐 제일 먼저 나온 데가 부울경일 거고요. 부울경도 합치면 한 800만 정도 되니까 그 와중에도 또 울산 분들은 이제 울산이 제일 돈 많이 벌고 세금 많이 내는 곳인데 이제 부울경 중에서 이제 부산이나 경남은 상대적으로 조금 울산보다 덜하니까 거기서도 약간 차이가. 근데 저는 정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차피 지방이 줄어들 거면 통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가보면 좀 젊다 싶으면 다 공무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그렇게 나눠가지고 세금을 비율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뭐 저는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은 직관적으로 그런 것이 좀 들고 그 대구도 이제 근처에 근위군인가 이제 합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이런 노력의 일환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그 두 분이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지방의 의원들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분위기였다가 노래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복지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무슨 자연인도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사시니까 복지를 할 수가 물리적으로 힘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한두 분 사시는데 거기다가 수도 전기를 계속 공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일본은 주요 도시 주변에다가 임대 아파트 같은 걸 많이 지어가지고 지방을 흡수시키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사대 신도시는 이제 반등을 하고 지방은 좀 그냥 원래 가격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건데 우리나라도 결국엔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길어봐야 한 10년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다 80 정도 넘어가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거동이 힘드실 정도면 복지 서비스도 힘들고 그러니까 나라도 힘들고 하니까 결국에는 좀 다시 집중화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좀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본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인구 감소는 이제 두 가지 우리는 지금 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인구 감소 문제와 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출산을 높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출산 정책과 이게 노인 정책을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은 노력은 하되 쉽지 않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흩어져 있으면 관리도 어렵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아서 도심으로 집중화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요즘 농사도 요즘 이제 기계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흩어져 살기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메가시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방도 이제 모아서 지방 나름대로의 또 작은 경쟁력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럼 지방을 버려둘 거냐 이런 반대가 들어오면 사실 우리가 뭐 농사를 짓거나 할 때 다 개개인이 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도 기업농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CJ 나 가야 이런 되겠죠. 데서 그래서 거주는 네. 이렇게 도시에서 그렇죠. 하고 또 농사는 이렇게 합쳐서 또 메가로 이렇게 진행하는 네, 방법도 그러니까 농사도 산업단지화해서 직원들 내려 보내서 하면은 또 자기 땅을 넣으면 지분 또 받고 그렇죠. 이런 방법을 그런 좀 식으로 고려를 하면 될 해야겠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지방을 뭐 어떻게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그 지방이나 어떤 지역이나 도시나 사람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되면은 완전히 멸시를 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이러는 것처럼 지방도 개인적으로는 잘 태어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들이 이제 뭐 세퇴를 하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뭐 근사한 표현으로는 아름답게 이제 죽어가느냐 그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다른 도시하고의 이런 그 합쳐지는 거 그리고 또 점점 이제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가 뭐 한 90% 이상은 도시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화를 하고 고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습 자체가 뭐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고층 고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세종 얘기 하다가 이제 지방을까지 얘기를 좀 했는데 좀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만 소장님,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